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거시적 관점 중에서 기능론을 했다면 오늘은 갈등론과 미시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는 기능론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물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조화와 안정을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유기체 해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회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갈등론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갈등론에선 자, 결국은 사회라는 것은 희소 가치를 둘러싼 대립이라는 얘기야. 대립의 장.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어떤 것들을 얘기했냐면, 어떤 특정 기업에서 올해 만약에 1조 원의 이윤이 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1조 원의 이윤에 대해서 노동자와 그 기업가가 정확하게 5천억씩을 나눠 가지는 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갈등론자들은 그들이 가진 이익, 그러니까 희소가치라고 하는 1조 원의 돈에 대해서 결국 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신들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1조 원의 이익 중에 8천억은 회사를 위해 투자를 하고 나머지 2천억을 노동자에게 분배한다라고 하는 이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갈등론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우리 둘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희소가치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둘이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야.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돈이 아니더라도 지배계급의 강요, 그 다음에 억압으로 이것은 발생되어 왔으며 갈등은 필연적이다. 자,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더군다나 사회의 변동의 원동력이기도 하며 제도와 규범은 지배계급을 보호하거나 계급을 재생산, 자, 이 단어가 중요한데 그들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우리가 일명 아비투스라고 말하는 문화계급의 재생산, 이 재생산의 고리라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계급을 유지하려는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제도와 법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갈등론자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어느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같은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걸 선생님은 얘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냐라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결국 아까 갈등론자들이 마지막에 했던 거대로 사회 구조 속의 갈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유용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 사회, 가정에서 어떠한 틀이 있다면 그걸 거시적인 부분에서 갈등론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럼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점이란 얘기는 결국은 한 가지밖에 못 본다는 얘기야. 지배와 피지배의 두 가지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회에서 협동과 합의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기 어렵다. 결국은 사회의 안정을 경시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변혁이나 혁명 속에 사회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만 추구하는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가
안정되어 가거나 조화가 있는 부분들은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타협이 돼가지고 잘 꾸며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시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는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기능론자들이나 갈등론자들은 우리는 사회의 구조, 사회의 체계,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거시에서 바라봤다면, 자, 미시적인 관점을 바라볼 겁니다. 미시적인 건 이런 거야. 사회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기능론자, 갈등론자들이 해석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그랬어. 여러분들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입니다. 학교라는 틀, 교실이라는 틀을 바라봤던 것이하고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볼 거야.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하나의 자신의 행동, 의미 이거를 부여하다 보면 그런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은 주관적 정의, 상황 정의에 기초해서 행동한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 문화의 공유성, 학습성 이런 걸 배우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하나 말에 상징이 담겨 있다는 얘기야. 그 상징에 따라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은 잘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회 구조하고 체계만 바라봤을 때 설명을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여기서는 사람들이 작은 집단과 조직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고 이 작은 변화들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한계점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건 경시할 수 있다.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사회 뭐라고 했냐면 사회 실제론 또 사회 명목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 실제론은 뭐라 그랬죠? 자, 결국은 우리가 국가와 국민 중에 국가가 존재해야 국민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명목론은 아닙니다. 명목론은 국가와 국민이 있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뭘 설명했냐면 임시정부를 가지고 설명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이 없으면 허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목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름뿐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회는 이름뿐이다. 국민이 없는데 대한민국 시민과 국민이 없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회 명목론입니다. 하지만 아니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의 어려움 속에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외교부든 어떤 부서든 지금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편승되어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을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둘 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두 관점을 반드시 익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이 사회학의 이 관점들이 어렵게 보여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캡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